전 세계 생산 기지가 지금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버블에 빠졌습니다.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번 위기는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있는 XX 분들은 터지면 더 좋아요. 주소 담잖아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대공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그것도 인플레이션에서 출발했고 주식시장 붕괴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리고 70년대 또 위기를 맞습니다. 물가가 막 10%, 20%씩 막 오르니까 그때 이름이 폴 보크라는 사람이 별명이 그 인플레이션 화이트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뭐 폭등을 하고 경제가 막 숨을 못 쉬고 위기에 치닫게 됐는데 그 순간에 그분이 던진 게 강력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1.2%를 기억을 해요. 오일 쇼크랑 겹친 건데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좀 많이 도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 원리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100원짜리 물건이 10개가 있으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인데 10명이 1,000원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0원에 사면 되는데 갑자기 2,000원씩 돈을 풀어줘요. 대출이든 뭐든 유동성이 나게. 그럼 2,000원이면 이 물건 값이 어떻게 됐어요? 2,000원 오르잖아요. 그 돈을 갖다 여러 형태로 공급을 하잖아요. 대출이든 뭐든 여러 신용 창조를 해가지고 파생상품 이런 걸로. 그러면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원래 값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1,000원이잖아요.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밀가루가 지금 제가 알기로 30-40%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전 세계 공급을 하는데 그게 줄면 당연히 밀가루 값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먹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은 또 더 풀렸어.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경제가 어떻게 돼요? 밀가루 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은 이자를 못 갚는 수준이 오겠죠.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파산이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행도 파산하죠.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뱅크런. 은행 가서 돈을 찾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놀라겠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랑 우리가 밀접한 게 뭐냐? DSR 요새 얘기 나오잖아요. 뭐 푸니 안 푸니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그 풀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B 정부가 스위스 바젤에 가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한 내용이 뭐냐? 2008년에 버블이 터졌잖아요. 터진 이유가 뭐예요?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을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게 파산이 나니까 연쇄 파산이 나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전 세계 돈맥 경화를 만들어가지고 경제 시스템이 브레이킹이 나니까 고통을 겪는 계층들이 생기고 기업들이 발생하고 이러죠. 이 기업이 여기서 받을 돈이 2억이고 지금 1억이 필요한데 2억이 돈이 안 들어와요. 파산이죠 일단. 그럼 원래 재산이 2억짜리지만 파산된 걸 싸게 사가잖아요.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브레이킹 현상이 일어나면 개인들은 개인 가게가 파산하지만 기업은 기업이 파산을 하고 기업이 파산하면 고용자가 실업자가 되죠. 그럼 실업수당은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 악순환이 몇 년간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걸 풀려고 어떻게 해요? 정부는 다시 아까 둘 중에 하나예요. 물가를 줄이든지 돈을 다시 더 풀어야 되는데 지금 돈 푼 게 지금 거의 한계점에 왔잖아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TV에. 왜 안 나오겠어요? 경제이론이 다 안 맞거든. 그리고 유명한 그 케인즈에서 이 상황을 이미 1940년대, 50년대 다 써놨습니다. 유동성 선호라는 단어와 유동성 함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케인즈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케인즈 책이 좀 어려워요. 화폐고용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의 책이 어려운데 그만큼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케인즈가. 근데 그거를 이제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 이 양반들이 시장을 망가뜨렸다고 저는 봐요. 신자유주의가 이제 정부가 간섭을 안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먹게.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킹으로 경제위기가 오는데 글로벌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을 버틴 이유는 돈을 풀어서 버텨왔어요. 근데 푼 게 한계가 오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언젠가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다시 걷어들이고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경제가 안 될 때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이상이 늘어나면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충청파천 쓰면 망하니까. 근데 지금 걷어들이는데 부작용이 지금 전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까 말씀 밀이 40%인데 밀과 연관된 여러 부품들이 있을 거고 전쟁이 터지니까 유가, 휘발유, 석유에서 나오는 게 너무 다양한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회용 비닐부터 해서 플라스틱 재질들 석유, 휘발유를 쓰고 전 분야에 있습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석유값이 지금 2배 올랐잖아요. 1, 2년 사이에.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풀리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터지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이 지금 다 묶였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상해가 지금 딱 스톱을 하면 전 세계 생산 기지가 지금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버블에 빠졌습니다. 터지기 직전이에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왜? 인상하는 순간 국영기업의 40%가 30%가 파산이에요, 지금.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업자가 나오죠. 난리 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개인 보험무역주로 갈 거예요. 그 와중에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헤지펀드나 투자자나 투기 세력, 파생상품 세력을 위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을 수 없다 그래서 바젤3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 협약의 내용이 뭐냐? 자기 자본도 없이 막 빌려주지 말라. 자기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을 두 가지 큰 항목을 놓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 쌓인 내용이. 그래서 유동성 비율 체크할 때 DSR 항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미국이 지금 40%고요. 영국 이쪽도 다 30~40%고 홍콩이 50%고 DSR 아실 거예요. 총부채 원리금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뿐이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내가 나가는 돈, 그 돈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 40%를 안 된다. 소득을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은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사인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DSR을 풀면 어떻게 돼요? 쟤도 좀 문제가 있는 나라는 이렇게 돼서 국제 간에 콜금리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은행들이, 은행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95% 이상이 다 대주주가 다 외국은행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지만. 번 돈의 60~70%를 다 외국인이 가져가요. 그 양반들이 지금 말한 DSR을 정부가 하란다고 해서 DSR을 풀면 어떻게 돼요? 미국 같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걸 가기 싫으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겠죠. 정부가 살려주지 않거든요. 한다고 하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들은 콜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쟤들은 DSR을 주네. 저건 터지겠는데 위험해. 신용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무디스나 이런 데서 신용도 낮출 거 아니에요. 콜금리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은행금리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DSR을 푸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것 같지만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멋모르게 DSR 푸니 막 썰 풀다가 누가 풀라고 그랬을까요? 투자자들이 풀었겠죠. 투기꾼한들이. 풀어야 부동산 가격이 받쳐주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니거든요. 아니 소득 수준에 알맞게 가야지. 모든 경제 지표와 경제 이론에서 소득 수준을 45%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다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지금 그 수준 갔는데 그걸 더 펌핑을 한다고요? 그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정말 나쁜 정부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이든 간에. 그래서 전 정부에서도 막 대출 좀 더 규제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여야 할 거 없이 신적 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 위기는 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있는 XX 분들은 터지면 더 좋아요. 주소 담잖아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취약계층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를 하라고 한 게 정부인데 정부가 도리어 투자권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행태를 하면 안 되겠죠. 많이 벌었잖아요. 미국이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상 3%, 최대 4%, 또 어떤 보고서는 5% 올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뭐냐? 물가가 안 잡히면. 5% 오르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지금의 3배예요, 금리가. 이자 부담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값은 전세대출을 버티고 있죠. 전세대출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 투자하는 입장에서 월세 있는 집을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전세대출을 하면 돈이 조금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활용했는데 전세대출이 연체가 벌어지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또 붕괴됩니다. 전세대출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지금 월세로 다 가잖아요. 왜? 비싸니까. 근데 금리가 더 오른데 계산 나오잖아요. 앞으로 전세가 더 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월세는 금리를 올려도 올리지 않잖아요. 2년간 똑같잖아요. 2년 계약하는데. 근데 전세는 2년을 계약했는데 전세금은 똑같은데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자는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느 바보가 지금 전세를 얻겠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무슨 상생임대인 대책을 해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죠. 나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이자 부담이 소득 성장보다 높아요, 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터지겠죠. 글로벌 경제가 우리나라의 주는 영향은 지대히 큽니다. 왜? 우리는 내수가 약해요. 우리 내수를 쓸 돈이 다 이자로 들어가서 은행들 수익을 올려주잖아요. 아주 안 좋은 시스템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조금만 위기가 오면 대한민국 충격이 1.5배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잘 체크하시면서 특히 미국의 국채 금리하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시고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식시장 항상 6개월에서 1년 선행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예측도 가능하죠. 100%는 아니지만 가능한 수준의 범죄 들어오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직업상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이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웨이터 분들 계시잖아요. 정규직 직업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험 같은 게. 그분들하고 또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또 여성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일반인이든 누구든. 근데 그분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소득이 없어요. 소득증명원이. 거의 현찰 박치기니까. 현찰로 다 거래하니까. 물론 좋은 데들은 이제 그 유흥업계에서도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데 있겠지만,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 사례인데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 잡힌 게.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야 되잖아요. 해줍니다. 5억 해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주 나쁜 겁니다. 자, 금융산업자본주의는 목적이 뭐냐, 기업의 목적이 모든 국민과 가게와 기업과 정부를 채무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채무자를 만들어 이자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로비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건전하게 뭐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생겼어요? 아닙니다. 그걸 정부가 나서서 뭐 서민금융 해가지고 6% 받을 걸 4% 한다니 이렇게 일부만 적용되는 거지. 전체 흐름은 다 자기들 이득 위한 거 아닐까요? 어느 은행이 자기 이득을 포기하고 서민들한테 돈을 기부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핵심이고, 지금 현대시대는 금융산업자본주의가 일반 제조산업을 다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이. 자, 그럼 대출을 안 했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지금 전세대출을 다 안 했다고 하면 전세가격이 이 값일까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5억을 대출받아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만약에 이걸 5억을 대출을 안 받았다면 이자를 내야 될 돈을 자기 생활에 썼겠죠. 그 집값은 5억이 안 되겠죠. 왜? 이분 능력이 1억 2억이니까. 그럼 집값은 1억 2억에 유지가 되는 거고 시장에서 균형이 맞잖아요. 그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의 투자가 또 편해지잖아요. 왜? 부담은 약한 사람들이 지고 자기들은 이자 비용도 없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자본 형태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주 악마의 손길이기 때문에 제일 도와주는 건 뭐죠? 대출을 끊어요. 대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더 살 사람이 없죠. 지금 말로는 뭐라고 해요? 이 집값은 못 사니까 대출 늘려서 집 사게 해야 된다 그러죠. 누가 그럴까요? 언론들이 자꾸 쓰는데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집값에 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말하는 거죠. 안 되면 그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돼요? 내려오겠죠. 거기다 전세대출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대출해서 이자 낼 돈으로 사느니 내려온 집값에 사면 나머지 이자 낼 돈은 우리가 서로 쓰고 살고 인간답게 살고 우리 저 전통시장에 살고 카페가 살고 내수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금 금융산업자본주의의 그 알고리즘과 이 카르텔에 지금 우리가 매몰돼가지고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대출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대출 도움 안 됩니다. 대출은 어떨 때 도움이 되는 거냐? 내가 소득이 막 잘 벌고 늘어나고 있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은 안 되지만 아이들과 가족과 나의 어떤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조금 보태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때 대출해주면 고맙죠. 왜? 내가 갚을 능력이 되니까. 그때 대출해주는 게 진정한 대출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억지로 어려운 집값을 바치려고 이런 거는 후세들과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주 나쁜 기성세대들의 일부 적폐 X세력과 금융산업자본주의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악마의 손길이 합쳐져가지고 우리들한테 포장된 거죠. 뭐 대출이 없으면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대출 2년만 없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다 지금 이해되시잖아요. 다 내려옵니다. 100%. 더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 하는 얘기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이었죠? 전세대출 뭐 중단 이러니까 난리 났었습니다. 야, 집값 내려간다.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대출만 수도되면 집값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이것도 나갈지 모르겠는데 전세대출 제어, 축소 운동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만 내려가도요. 전세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전세가격이 내려가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가격이 내려가면 주택가격이 내려간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집 살 때 돈이 들 들어가. 자,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지금 대상이잖아요. 2주택자 뭐 신경 쓸 일 있습니까? 300만 원인데 1,900만을 위해서 가야죠, 정부가. 그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운동을 하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머니인사이드도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대출이 적정선에서 가야 된다. 우리가 소득이 부담할 수 있고 잘 벌었을 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금리가 오르는데 대출을 권한다? 악마의 손길입니다. 젊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셔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2030, 40까지 무주택자분들이 대출 그만해라. 누굴 위한 일이냐. 뭐 아파트에 가고 싶어도 대출 받아 속으로는 끓잖아요. 이자 내면서. 이게 만약에 그 값이 아니면 이자 안 내고 들어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금융산업자본주의와 토건족과 일부 정치 세력의 엑스맨들, 건설회사 가진 XX가 국토위원회 위원을 하고 나라가 탐관오리들이 지금 들끓습니다. LH 사태 똑같잖아요. 이제 국민들과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뭉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소리를 내셔야 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도 잡히고 대한민국 발전도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래야 또 결혼도 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거 아주 나쁜 악마의 손길들을 자르는 운동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금융산업자분들은 영끌들이 파산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파산은 그때 맞춰서 또 주워 담을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끌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샀을 때 집값이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80% 대출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80%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20%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돈은 이미 날아간 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80% 돼서 이자하고 원리금 갚으면서 그 집에서 살아야 되죠.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병 걸립니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경제 위기가 와서 기업들과 이 금융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깨지면 일자리가 약해지거나 수입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80% 이자 부담을 할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은행은 안 기다립니다. 바로 경매 붙입니다. 그 위기가 2, 3년, 3, 4년 돼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처럼 약자들이 이런 악마의 손길에 집을 샀을 때 일이 터지면 그 고통은 다 여러분들이 안게 되는데 좀 나중에 사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집 250만 개가 나온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정부가 했던 얘기 들었잖아요. 이번 정부도 250만 원 공급한대잖아요. 주택가격이 더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산 시나리오를 굳이 여러분들이 손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으신데 지금 우리 지금 방송한 내용 데이터를 보시고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바닷물을 뭐 마셔봐야 짠지 압니까, 여러분? 손가락 찍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처하시고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사전 청약이 나오면 그때 판단은 늦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분양가를 확 낮출 겁니다. 왜? 집값을 잡은 국토부 장관인데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낮아지면 주택가가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쪽 시나리오를 기대하시고 제가 볼 땐 가을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런 걸 쫓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2030 세대들의 자녀도 있고 많이 보면서 제가 좀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해서 저는 예전에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정보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가 많다는 점 먼저 말씀 올리고요. 또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시장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머니사이드 화이팅!